이번 시간에는 지구 생명의 기원과 생물의 진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명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지구에서 생물이 나타나서 지구가 온갖 생명이 넘치는 행성이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생명체의 특성과 생명을 구성하는 물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연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나눕니다. 그래서 생물이란 어떤 생명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무생물은 생물이 아닌 것, 이렇게 이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이란 무엇인가? 모든 생물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이라는 것은 그것을 살아있게 하고 숨쉬게 하고 활동하게 하는 어떤 힘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연 속에 있는 이끼는 분명히 우리는 생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바뀌고 또 계속 자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이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성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물기가 없으면 말라버리고 그러다가 또 물기가 있으면 살아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갖는 생명체 하나의 특징이죠. 또 그러면 이 종유석은 어떤가요? 동굴 속에 있는 석회암 동굴 속에 있는 종유석은 계속 자랍니다. 굉장히 더디게 자라긴 하지만 계속 자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성장한다는 것이 과연 생물의 특징이냐? 그러나 우리는 종유석을 생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로봇은 어떤가요? 로봇은 움직이고 또 그리고 뭔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에너지를 이제 먹어야 됩니다. 뭐 전기를 먹든 기름을 먹든 이런 에너지를 먹고 자라죠. 자, 그러나 이제 이 로봇을 또 생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불은 어떨까요? 불은 계속 이제 뭔가를 태우죠. 그러면서 계속 성장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재료가 끊어지면 죽어버리죠. 어쩌면 불은 또 생명의 많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불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양하게 정의할 수가 있지만 엄밀하게 생명이 무엇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명체가 갖는 어떤 특성들이 있는데 그 생명체의 특성들은 가지고 우리는 또 생명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특성은 탄소 유기체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탄소라는 원자를 기본으로 하여 생명의 배대가 이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지구상의 생명들은 다 탄소를 기본 원소로 하여 이제 생명체가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주장은 사실은 이제 적어도 지구상에서는 맞을지 모르지만 전 우주에 대해 적용될지는 잘 모릅니다. 두 번째는 세포 구조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명은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하고 그래서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또 많은 세포들이 모여서 다세포 생명체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하나의 세포로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 다세포 생명체일지라도 처음에 생겨날 때는 하나의 세포로 이제 시작해서 수정란이라는 세포로 시작을 해서 이제 복잡한 다세포 생명체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생명체는 이제 에너지를 사용한다. 생명체가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먹이를 섭취를 해야 되고 거기서 또 에너지를 얻어서 그리고 또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하기도 하고 또 번식하기도 하고 그리고 생명체는 항상 자기 몸의 상태를 이제 일정한 상태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을 항상성이라고 하는데요.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체는 끊임없이 이제 분할을 하면서 이제 더 성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와 닮은 개체를 생식을 통해서 늘린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생명체는 이제 주변 환경이 변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적응해 나가면서 바뀌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집단, 개체, 이걸 이제 어떤 같은 생활권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는 이런 생명체에 당연히 개체군을 이제 형성하는데 하나의 생명체가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단 전체가 진화하는 어떤 개체군을 형성한다 하는 것이죠. 생명을 구성하는 물질을 알아보겠습니다. 생물은 모두 동일한 원소로 구성이 됩니다. 인체를 예를 들면 70%가 물이고 30%가 화학물질입니다. 그리고 이 화학물질 중에 고분자 물질,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질소와 같은 이런 고분자 물질이 26%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4%는 분자나 이온입니다. 원소 비율로 보면 가장 많은 원소가 산소이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인과 같은 원소들인데 그 외에도 뭐 칼륨, 황, 나트륨 등등 많은 원소들이 있습니다만 이 앞에 있는 이 6가지 원소가 거의 99%를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물질과 마찬가지로 생명체도 분자와 원자로 구성이 됩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분자들은 유기분자들인데요. 유기분자란 공유결합을 통해서 연결된 탄소 원자의 고리 또는 사슬을 의미하는 어떤 탄소 백본을 갖는 탄소 배들을 갖는 이런 분자들을 말합니다. 이 유기분자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런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기본 구조는 몇 개의 이제 어떤 모듈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유기분자들이 갖는 특성은 구조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데 작은 분자들을 묶는 이제 이런 화학결합을 통해서 다른 분자와 상호작용하죠. 그리고 화학결합은 결국은 이 전자들이 상호작용해서 일어나는데 결국 이런 복합 분자들이 반응을 일으키려면 서로 가까이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합 분자들이 결합하고 말고는 바로 이제 결합 구조가 이제 딱 맞아 떨어져야만 가까이 접근할 수가 있고 그래야만 결합을 할 수가 있죠. 또 다른 조건은 이 주위에 이제 결합에 필요한 분자들이 많이 있어야만 분자들이 결합을 해서 더 큰 분자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인체의 구성 성분 중 가장 많은 것이 물입니다.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단백질인데 세포가 작용하는데 이제 이 4가지 유기 분자들이 필수적인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것이 단백질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핵산이 7%고 탄수화물과 지질이 2% 정도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사는 생물이 변화해 왔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구상의 생물은 왜, 또 그리고 어떻게 변화해 왔느냐, 이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구의 환경은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구에 살던 생물군도 바뀌어 왔는데요. 지구의 생물체가 계속 생겨나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생물체가 바뀌어온 그 환경에 잘 적응해서 생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물체는 그들이 처한 환경에서 그들이 생활하고 생식하는 데 필요한 기본 요소를 충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수천 년, 때로는 수십만, 수백만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지질학자들은 생물체가 생존한 오랜 기간 동안 모든 지역에서 많은 날씨 변화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의 날씨가 심했을수록 변화가 심했을수록 더 많은 종류의 생물체 흔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증거들은 이제 생물체의 생존 능력이 지구의 날씨의 변화에 따라 변해왔음을 또 화석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하라 사막 지대가 한때는 매우 울창한 열대림이었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지구에는 산소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하는 생물과 산소가 풍부한 환경에 살아가는 생물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생물체들은 나름대로 환경 변화에 적응하여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이와 같은 진화의 사실을 설명하는 과학적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생물 진화론에 대해 알아보고 또 생물이 진화해 왔다는 증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는 약 200만 종에 이르는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 호크피쉬는 산호초 속에 숨어 있는데 언뜻 보면 산호초와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자, 생물이 어떻게 이런 형태로 바뀌어 왔을까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나름대로 자신의 사는 환경에 잘 적응해 왔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숨기고 또 먹잇감을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생식을 위해서 짝을 찾을 수 있고 후손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적응해온 생명체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생명체는 어떻게 주변 환경에 적응하게 되었을까? 그러면 또 새로운 생명체가 계속 나타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과거에 있는 지구의 생명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또 설명할 수 있는가? 최초의 생명체는 어디서 생겨났을까? 이것이 지구상에서 처음 생겨날 수도 있고 지구 밖에서 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생명체는 어떻게 생겨났느냐? 오랫동안 학자들은 생물종이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논쟁을 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체의 모습은 과거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현재와 똑같을 것인가 아니면 변해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층 속에서 생물의 화석들이 발견되면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현존하는 생명체와 아주 다르면서도 또 아주 유사한 점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의 모습이 왜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설명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라마르크인데요. 라마르크는 동물철학이라는 책에서 현재의 생명체는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해 온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화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이냐? 그것은 용불용술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린이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먹는데 나무가 커지면서 그것을 더 높은 가지에 있는 것을 따먹으려고 하면서 점점 더 목이 길어졌다. 그래서 그것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진화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이론은 나중에 살아가면서 생물체가 획득한 이런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 학설은 폐기되게 되었습니다. 생물 진화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사람은 다윈입니다. 다윈은 1859년에 그의 저서 종의 기원을 통해서 진화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제시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메커니즘은 환경 변화에 따라 거기에 잘 적응하는 생물, 다시 말해서 적자가 생존한다
된다는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이제 환경에 잘 적응한 이 생물은 몸에 변이가 축적되고 이것이 적응과 진화를 거쳐서 새로운 종이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윈은 이와 같은 이제 진화의 기본 개념을 비거로 항해를 통해서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는 1831년에서 6년까지 5년간 남미의 이제 생명체를 연구하고 동식물 화석을 채집하면서 이런 진화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됐습니다. 그는 특히 이제 이 갈라파고스 제도를 항해하면서 이 섬에 이제 살고 있는 독특하고 다양한 생명체들을 접하면서 생물들이 환경에 따라서 어떤 변이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윈은 또 다른 연구 분야에서도 영감을 얻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찰스 라이엘의 저서인 지질학 원론을 볼 수 있습니다. 지질학자인 찰스 라이엘은 지구의 역사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지구의 역사가 이제 오래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형이라는 것이 오랜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이제 퇴적이 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토마스 멜서스가 쓴 인구론이었는데 다윈은 이제 이 항해를 하는 도중에 이 책들을 읽고 많은 영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론은 인구 증가율이 이제 점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물보다 인구 증가율이 훨씬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식량 생산은 이제 천천히 증가하는 데 비해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인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을 앞지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식량을 앞지르게 되니까 결국은 기아가 이제 오게 되고 결국 인류가 이제 생존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식량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을 이제 결국 개체수에 적용을 해보면 결국 개체수가 많아지면 결국은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적으로 이제 선택에 의해서 개체수 조절이 일어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명체가 변해왔다는 것입니다. 적자 생존을 통한 생물의 진화론을 주장하게 된 중요한 이제 사실은 첫째, 생물은 다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체는 가능한 많은 수의 자손을 낳고 그 반면에 생명체 생존에 충분한 자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환경에 잘 적응하는 생명체가 살아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연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체는 태어나서부터 격렬한 생존 경쟁을 겪고 결국 거기서 잘 적응한 개체만이 살아남고 그것이 이제 변이로서 축적되어서 적응하면서 변화해 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죠. 포유류의 한 개체인 텐넥이라는 포유류는 32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그리고 조류인 타조는 한 번에 15개 알을 낳고요. 그리고 파충류는 중에 하나인 녹색 바다거북은 한 번에 184개의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양서류는 이제 그 중에 자이언트급이는 35,000개의 알을 낳습니다. 자, 그래서 생물이 이제 진화해온 그 과정에서 보면 진화에 이제 거슬러 올라갈수록 더 많은 알을 낳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류는 3억 개의 알을 낳고 또 이제 연체동물인 후어는 4억 7,800만 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물인 난초는 캡슐 하나에 450만 개의 씨앗이 들어있고 곰팡이는 이제 55개의 표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생물들이 다산을 하고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개체수가 많은 것일수록 생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알을 낳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화의 이제 높은 단계에 있는 생물일수록 적은 수의 새끼를 낳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물은 다산을 한다 하는 것이죠. 다산을 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 생존율을 낮기 때문에 생존율이 낮을수록 더 많은 개체를 낳고 그것이 치열한 생존 경쟁을 불러온다는 것이죠. 결국 거기에 적응하는 생물이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윈은 생물이 이제 변이한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그것은 지역적으로 이제 많은 변이가 일어나는데 특히 섬인 경우에는 이제 이런 변이가 크게 일어납니다. 다윈이 방문했던 이제 이 갈라파고스 제도의 경우에는 많은 섬들이 있는데 이 섬들이 전부 화산섬입니다. 이 화산섬들은 이제 어떤 것들은 생겨난 지 이제 몇백만 년밖에 안 되고 어떤 것들은 몇억 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산섬이 용암이 분출해서 화산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는 아무런 생명체도 없고 생명체가 살아가기도 힘들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풍화와 침식이 일어나고 또 이제 동물의 배설물이나 또 식물의 씨앗 같은 것이 이제 퍼지면서 점점 섬의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섬에 날아온 이제 핀치라는 이 새는 어느 섬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제 숲이 우거지고 많은 동물이 살고 있는 곳과 이제 화산섬이라 거칠은 바위밖에 없는 그런 이제 지역도 있고, 그래서 지역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제 환경과 먹이가 다르니까 이 핀치새들이 이제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새들이 전부 같은 종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 생물이 이제 변이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죠. 목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변이는 이제 섬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인위적으로는 인간이 이제 가축을 키우면서 이제 가축이 또 변이가 일어나고, 또 시간적으로는 보면 지층에 깊은 지층에 쌓인 화석과 얕은 지층에 쌓인 화석들이 이제 생물이 변해왔음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물은 똑같은 생물이라 하더라도 변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같은 종의 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형질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은 이제 유럽 정원달팽이의 껍데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정원달팽이 껍데기가 같은 것이 거의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각 개체마다 오늘 이제 유전자라고 부르는 거죠. 유전자의 구성이 다르고 또 이에 따라 발현되는 유전 행렬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같은 무리의 생물군 속에서도 이제 작은 차이가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이 변이가 되겠는데요. 자, 이런 변이는 이제 이런 변이 개체 중에서 환경에 잘 적응한 개체는 선택되어서 더 많은 자손을 남기는 과정이 생겨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연에 의한 선택에 따라 변이가 일어나는 과정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개체를 선택해서 교배하면서 품종 개량을 할 경우에 이제 또 변이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적으로 이제 변이가 또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자연 선택에 의해서 변이가 일어나는 거죠. 아까 설명했던 이 갈라파고스 제도의 핀치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갈라파고스 제도의 핀치는 부리 모양이 다양합니다. 그것은 이제 먹이와 관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갈라파고스 섬의 이제 환경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먹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부리가 이제 뾰족한 이 핀치는 선인장을 먹이로 취하고 있고, 뿌리가 뭉툭한 이 핀치는 땅에 떨어진 실을 이제 주워 먹고 삽니다. 그리고 좀 뿌리가 날렵한 이
핀치새는 나무에 있는 곤충을 먹고 살고, 또 부리가 이제 도구를 사용합니다. 나무 막대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도구를 사용하는 이 핀치는 이제 나무 속에 있는 곤충을 이제 이 막대기를 밀어 넣어서 내먹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핀치새들이 전부 사실은 같은 종이었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환경에 적응하면서 이제 모습이 바뀌어온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농작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먹고 있는 대부분의 농작물들은 자연 상태의 것이 아닙니다. 다 인위적인 선택 교배로 개량된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는 백과식물, 예를 들어서 벼라든지 밀은 지금과 같이 이제 많은 알곡이 달려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인간의 힘에 의해서 선택되고 교배되면서 이제 품종 개량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먹고 있는 채소, 콜라비나 케일이나 브로콜리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있던 종이 아닙니다. 이제 야생 계절을 교배를 해서 이런 품종을 이제 만들어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옥수수나 감자 이런 것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와 같이 이제 많은 생산량이 늘어나고 품종이 다양하게 된 것입니다. 육종에 의해서 생물의 모습은 상당히 바뀔 수 있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는 이 양은 완전히 털로 이제 뒤덮여 있습니다. 처음부터 양이 이제 이렇게 털로 뒤덮여 있던 것은 아니었죠. 자, 이것은 이제 양털을 깎은 모습인데요. 원래 양은 털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제 더 많은 양털을 얻기 위해서 이제 양털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종을 이제 점점 교배를 하면서 개체를 골라서 그러면서 양털이 더 많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소의 경우도 보면 젖소의 경우 처음부터 젖소가 많은 젖을 생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역시 이런 품종 개량을 통해서 이렇게 젖을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은 이제 처음에 양을 기를 때와 처음에 젖소를 기를 때 그때의 모습과는 굉장히 수천 년 동안 많이 바뀌어 온 것이죠. 그래서 인위적인 이런 선택에 의해서 생물이 변할 수 있다면 자연 선택에 의해서도 변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개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요. 그런데 이 개는 결국 넉대로부터 이제 넉대를 길들이면서 가축으로 기르면서 많은 이제 종이 생겨난 것입니다. 바로 이제 1만 년 전, 내지 2만 년 전에 이제 가축화가 되었는데, 그리고 오늘날 볼 수 있는 수많은 개의 품종은 불과 200~300년 이 사이에 생겨난 것들입니다. 바로 이제 이런 선택과 이런 교배에 의해서 생겨난 많은 종들이 많은 이제 다양한 품종들이 생겨난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인위적인 선택에 의해서 생물의 모습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생물이 진화해왔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매우 다양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생물 진화의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이라 할 수 있지만 이 외에도 생물학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다양한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화석상의 증거, 분류학상의 증거, 비교해부학적 증거, 발생학적 증거, 비교생리학적 증거, 행화학적 증거, 생물지리학적 증거, 유전학적 증거, 분자생물학적 증거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석상의 증거입니다. 화석은 진화의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증거입니다. 지층에 따라 출현하는 화석의 종류도 다른데 이것은 생물의 변천을 단적으로 나타냅니다. 대체로 새로운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일수록 더욱 발달된 생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물은 간단한 것으로부터 발달된 복잡한 생물로 변화해 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석을 연구하면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종류나 특징, 서식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래는 화석을 보면 과거에 육상 생활을 하던 포유류가 물속 생활에 적응하여 진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류학상의 증거를 알아보겠습니다. 19세기에 진화론이 확립된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분류학이었습니다. 생물을 계통수별로 분류하다 보면 그 이행적인 행위나 아니면 교착적인 중간행위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유글레나는 식물과 동물의 중간행위입니다. 유글레나는 엽록체를 가지고 광합성을 하지만 세포백이 없고 편무로 유영하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안점으로 빛을 감각합니다. 그리고 단공류는 조류와 포유류의 중간행위인데 원시적인 포유류입니다. 그래서 부리를 가지고 있고 또 물갈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난생을 합니다. 그리고 발톱벌레는 환영동물과 절지동물의 중간행위입니다. 네오필라는 환영동물과 연체동물의 중간행위입니다. 시조새는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행위입니다. 다음에는 비교 해부학적 증거를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상동기관을 들 수 있는데요. 상동기관이란 기본적인 구조는 같지만 다른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유류의 앞다리와 새의 날개, 고래의 앞지느러미는 다 이제 같은 앞다리로부터 이제 진화된 것인데 하는 역할은 이제 새의 날개는 비행을 하는 데 쓰이고 고래의 앞지느러미는 헤엄을 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본적인 골격 구조를 보면은 이것이 전혀 다른 모양을 하고 있지만 같은 공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앞팔과 그리고 고양이의 앞다리 그리고 고래의 지느러미 그리고 박쥐의 날개는 기본적으로 손가락이 5개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똑같은 형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사기관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상사기관이란 기관은 다르지만 기능이 동일한 기관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의 날개와 그리고 곤충의 날개는 비행을 하는 데 쓰이고 있는데 새의 날개는 앞다리가 이제 변한 것이고 곤충의 날개는 표피가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코끼리의 상아와 바다코끼리의 엄니는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코끼리의 상아는 앞니가 이제 변한 것이고 바다코끼리의 엄니는 송곳니가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류, 예를 들면 개나 집게, 가재, 집게발은 앞다리가 변한 것이고 정갈의 집게발은 거미류의 촉지가 변한 것입니다. 또 다른 흔적으로는 이제 흔적 기관이 있는데 동물의 기관 중에 퇴화해서 원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흔적 정도만 남아있는 기관을 말합니다. 사람의 이제 사랑니라고 해요. 맨 뒤쪽에 있는 이죠. 사랑니는 옛날에 이제 이게 입이 클 때는 이제 그것이 유용하게 쓰였는데 지금은 턱이 좁아지면서 이제 사랑니가 별로 쓸모가 없다 보니까 또 날 때도 턱이 좁아져서 제대로 나질 않아서 오히려 이제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목에 있는 편도선이나 또는 막창자꼬리, 맹장이라고 불리는 이런 것 아니면 기를 움직이는 동의관 이런 것들이 사람의 귀에 남아있는 흔적기관이 되겠습니다. 또 포유류의 눈에는 이제 약간 투명하면서 이제 눈을 덮은 상태로도 눈을 볼 수 있는 이런 순막이라는 것이 남아있는데 이런 것이나 아니면 두더지나 동굴생물의 경우는 눈이 이제 퇴화돼서 보이지 않죠. 이런 것들이 다 흔적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발생학적 증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상동기관은 발생적으로 발생 과정을 살펴보면 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동물은 이제 배가 발생하는 초기의 모습을 보면 서로 비슷합니다. 척추동물에는 어류, 도룡, 파충류, 양서류죠. 양서류, 파충류, 그리고 조류, 그리고 포유류 이런 이제 동물들은 이제 성체는 전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발생 초기에는 상당히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생적으로 이 배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아가미 구멍이 처음에 나타나고 꼬리가 있고 이제 포유류의 배가 발생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비슷합니다. 초기 또 심장에는 일심실이 나타나는 것이라든지 자 이런 것은 여러 종류의 척추동물들이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왔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해켈은 이제 발생 반복수를 주장했는데 생물은 한 개체가 이제 발생 과정 안에 그 생물의 역사, 과거에서 현재까지 진화되어 온 순서를 되풀이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체 발생은 개통 발생을 번복한다. 이런 이제 주장이 바로 이제 이 배의 발생 과정들이 동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초기 단계는 거의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는 걸 말해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교 생리학 또는 생화학적 증거가 되겠습니다. 비교 혈청학에서 이제 항원 항체 반응이 있는데요. 어떤 생물이 얼마나 가까운가 분류학적으로 이것을 알아볼 때 이제 항원 항체 반응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물리학적으로 가까울수록 이 반응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물 사이의 어떤 유연 관계를 판정할 때 이제 항원 항체 반응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인간에게 좀 더 가깝다고 여겨지는 성성이나 고릴라는 항원 항체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고 원시적 영장류는 약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생물지리학적 증거가 되겠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원시적인 포유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유대류가 있고요. 유대류는 유관왕이라고 해서 어린 새끼가 들어갈 수 있는 부대가 있죠. 유관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동물이 캥거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제 캥거루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오스트레일리아는 이 캥거루 외에도 주머니를 가진 여우, 주머니 늑대, 주머니 두더지 등 많은 이제 포유류들이 다 주머니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인데요. 반면에 이제 이런 주머니가 없는 유대류가 아닌 포유류는 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이 이제 대륙 이동에 의해서 대륙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독자적으로 진화해 왔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약간 원시적인 포유류인 유대류가 생겨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 오스트레일리아는 이제 이 단공류라는 난생을 하는 포유류가 있습니다. 보통 포유류는 태생을 하는데 이제 오리 너구리라든지 바늘 두더지는 알을 낳습니다. 난생 포유류가. 그래서 이런 것도 진화 단계에서 완전한 포유류로 진화해 가는 단계에서 나타난 생물 종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전학적 증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종이나 품종 개량을 통해서 가축이나 이제 식물의 종을 이제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우리 조상들은 일찍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석기 혁명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인데요. 오늘날 기르고 있는 대부분의 가축이나 농작물은 인위적으로 선택적으로 인간이 교배를 해서 개량해 온 것입니다. 원래 야생양은 그렇게 털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은 이제 이 사진에 보듯이 몸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털이 이제 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이 이제 개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또 젖소가 얻을 수 있는 젖소의 양은 엄청나게 많이 이제 증가해 왔고요. 개의 품종이 다양해졌고 또 채소가 예를 들면 야생계절부터 다양한 이제 채소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밀이나 옥수수, 감자 등은 이 열리는 이제 종자의 양이 엄청나게 이제 증가했죠. 이런 것들이 전부 인간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이제 개량된 그런 증거인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유전학적으로 이걸 이제 분석을 해보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유전자 변이가 이제 진화의 어떤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자 생물학적 증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DNA를 통한 유전자가 전달이 되는데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동일한 유전 암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유전암호라는 것이 뭐냐면 이미 이제 배웠습니다만 결국 DNA 속에 있는 염기들의 이제 배열 순서가 되겠는데요. 이 배열 순서를 이제 DNA에 있는 이 염기들의 배열 순서를 이제 RNA가 이제 읽어가지고 거기에 따라 맞는 이제 아미노산을 거기다 갖다 붙이게 되죠. 그래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이제 20종이 있는데 그 유전 코드는 이제 3개가 하나가 되죠. 하나의 코드는 이제 하나의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데 이 3개의 조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염기가 4종류가 있으니까 전부 64종이 됩니다. 그래서 64가지 코드가 있어요. 근데 그 코드 3개의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아미노산은 2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 보면 우라실인 경우 우라실 3개가 있으면 이것은 페닐알라닌이라는 이제 아미노산을 갖다 붙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UUC도 마찬가지로 페닐알라닌입니다. 그러나 이제 UCU는 세린이라는 아미노산을 붙이죠.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어느 아미노산을 붙일지 이런 것을 이제 해석하는 것이 바로 유전암호가 되겠는데, 근데 이 유전암호가 지구상의 모든 생물, 바이러스까지 포함해서 똑같은 유전암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물이 이제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왔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진화의 수많은 증거들을 찾아봤는데요. 이처럼 생물이 진화해 왔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렇다면 진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진화는 결국 유전자 수준에서 작동합니다. 생물이 어쨌든 변화되었을 때 그 변화는 환경에 적응하고 또 자연 선택에 의해서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되면서 그것이 결국 유전자의 어떤 변화로 이어지고 그 유전자의 변화가 계속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생물은 진화해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자손들은 모두 부모를 닮는데 왜 새로운 종이 나타날 수 있는가? 왜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유전자들이 이제 후손에 이어지면서 복사되고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이 방식은 완벽합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것이 복사되고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이 방식이 거의 완벽하기 때문에 자손은 부모를 닮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변이가 일어나고 이런 변이가 축적이 되면서 새로운 종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이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또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화론은 수많은 증거가 있고 또 생물이 분명히 과거에서 현재로 오면서 근본적으로 변해왔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은 여전히 많은 논쟁을 낳고 있고 또 진화론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진화의 사실과 진화의 이론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화의 사실이란 이제 생물이 단순한 구조로부터 복잡한 과정으로 진화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화석을 통해서 또 분자 생물학적 연구로 또 지질학적 증거로 이 모든 것으로 보면 생물이 변해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주의 역사도 보면은 우주가 이제 빅뱅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물질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또 이제 별이 태어나고 또 별로부터 이제 원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주 자체가 진화해 왔거든요. 우주가 진화해 왔는데 그리고 지구 자체도 또 진화해 왔는데 생물이 진화하지 않았다는 건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진화의 사실 자체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진화를 설명하는 이 진화의 과정과 이 생명이 나타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 이런 이제 이론이 진화 이론인데 진화 이론은 또 종류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화 이론 중에서 다윈의 이론이 각광을 받던 이유는 처음으로 잘 설명한 이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윈의 이론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다윈의 이론이 틀린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화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윈의 진화 이론이 틀렸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종종 이제 이 진화설은 잘못 이해되거나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진화 이론이 바로 이제 옳고 그르냐, 이것이 이제 진화의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중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무거운 것이 먼저 떨어지고 가벼운 건 나중에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밑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우주의 중심이 지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뉴턴은 어떻게 뒤집었습니까? 만유인력 이론으로 질량을 가진 물질 사이에 힘이 작용한다, 그것이 중력이다 하는 것을 설명했어요. 그러나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주 공간에 질량이 있으면 이 질량은 이제 그 시공간을 이제 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인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이 있는 공간은 시공간이 희고, 그 공간 안에 우리 지구가 이제 어떤 속도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결국 태양주위를 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력을 설명하는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뉴턴의 중력 이론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만큼 많은 정보를 주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중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언젠가는 이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대체하는 또 다른 중력 이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어떤 학설 자체가, 이론 자체가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중력이 존재한다는 걸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진화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진화의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진화론은 세포론과 마찬가지로 생물학의 근본이 되는 이론입니다. 이런 세포를 생각하지 않고 생물을 생각할 수 없듯이 진화의 개념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생물학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생물학자도 있습니다.